예, 8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악재는 지나간 것일까 고민들이 되는데요. 시장 이야기 또 10시에 시황에서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요. 잭슨홀 미팅에서의 내용들 좀 짚어보고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매크로 변수들 점검할 겁니다. 그러게요. 잭슨홀 미팅이 종료됐는데 제롬 파월의 발언은 뭐 비둘기적이지는 않았는데 매파적이었는데 시장은 뭐 매파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것도 같고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뭐 기존의 발언에 그쳤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매파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같은 경우에는 연설 서두부터 올해와 작년하고 동일하다, 하고 싶은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무를 수행을 이제 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 발언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작년과 올해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정책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이제 문구를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환영할 만하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물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정책을 계속해서 제한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며 여전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추가 인상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여전히 긴축에 대해서 이제 물러서지 않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든지 내지는 이제 물가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뭐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향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동결, 내지는 멈추는 것들이 시사를 한다면 또 멈출 의사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여전히 데이터 의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준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매파와 뭔가 도비시한 얘기들을 섞어서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둘기였군요, 매둘기. 네. 파월은 자기 할 말을 했는데 시장은 뭐 더 세지는 않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미국 주가 올랐습니다. 악재라도 그걸 이제 시장이 인지하면 이제 더 이상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제롬 파월 발언도 그렇고요. 오늘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당했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만큼 이제 악재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이제 FOMC는 어떻게 되는가? 9월 FOMC가 지금 있고요. 11월이 있는데 9월은 동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11월은 패드워치 보면 오히려 11월의 인상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도 있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패드워치 상에서는 9월달 동결, 11월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연히 6월달 점도표에서 연준에서 한 차례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종금리 레벨 수준으로는 5.75%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5%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5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분위기들이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연준이 추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연준에서 매파적인 색채를 유지하는 점도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무게를 계속해서 실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가 두 가지 있던 것 같아요. 하나가 2%라는 물가 목표를 바꾸는 거, 3%로 바꾸는 거, 내지는 알스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조금은 도비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의 발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물가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2%를 이제 연준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요. 알스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알스타는 뭐예요? 알스타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알스타는 맞습니다. 실질 중립금리라고 해서요. 인플레이션도 유발시키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도 않는 적정한 금리 레벨입니다.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걸 알스타로 표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레벨이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이제 알스타가 물가가 올라왔고 성장이 올라옴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알스타가 올라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알스타가 올라오게 되면요, 이제 기준금리를 알스타 이상으로는 올려야 이제 긴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스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지금의 기준금리 레벨이 더 과도하게 긴축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온다면 연준은 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 내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알스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우려감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년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5년 동안의 흐름에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연준 내부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봤을 때는 이 알스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고려하고 있는 듯한 발언은 안 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알스타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달에는 동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 같은 지표들이 뭐 평균 그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가능성 내지는 물가에 대해서도 근원 쪽에 서비스라든지 그 상품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굳이 지금 당장 인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추가 인상을 가리킨다면 11월 달에 인상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초 가지고 있는 전망 경로대로 흘러간다면 9월 달 동결, 뭐 11월 동결 이런 식으로 네.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기조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인상으로 넘어갈지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중립금리 최근에 이제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로 이제 알스타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 정도 하고요. 그러게요. 9월은 지금 패드워치의 가격 보면 동결이 80%, 인상이 19.5니까 동결 쪽이 유세하고요. 11월 보면 기존보다도 인상 쪽이 조금 높아졌어요. 11월에는 인상이 53%, 그 다음에 동결이 36%인데 근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11월에도 못 올릴 거야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죠? 네. 패드워치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 지표 나오면 9월 동결 11월도 못 올린다 쪽으로 채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시장 뷰는 계속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10년물이 물론 잭슨홀 끝나고 나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2년물인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쨌든 채권시장이 좀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방향은 어떨까요? 예. 네, 아무래도 시장의 뷰가 다소 바뀌는 것이 기인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긴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성장에 대한 뷰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도 장기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 예. 내부에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늘어난 점도 수급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실제로 입찰을 진행을 했을 때 입찰이 부진하게 되었다라는 이슈 자체가 다소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로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내 리세션이 없이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 더 크게 열린다든지 내지는 물가에 대해서도 내지는 성장에 대해서도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간다. 내지는 물가가 더 높은 수준이 더 오래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현지화된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금리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최근의 흐름들은 이 정도 금리 올랐으면 그러게요. 다 올라간 거 아니냐는 이제 생각이 꺾일 때 된 있는 거 것 아닌가 같아요. 이렇게들 기대감을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저점 매수 인식이 들어온 것도 네. 사실이나 이제 아직은 금리에 대해서는 상방이 열려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단기물 측면에서는 정책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면 종료되겠지라는 생각이 강한데 반면에 장기물 금리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급 부담 더해져서 그다음에 정책 금리가 조금 더 오래 5.5 내지는 5.75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 대비해서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단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 측면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이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은 9월달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9월달 FOMC에서는 이제 실제 결정과 함께 새로운 전도표가 확인이 될 거거든요.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6월달 전도표에서는 5.75까지가 최종금리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내지는 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 또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벨 단으로 그럼 10년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더 열려 있다는 게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4점 제가 보고 있는 이제 CNN 보니까 4.25, 4.3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위로 열어놓으면 뭐 이전에 좀 비교할 만한 그 전고점 이런 게 별로 없죠, 지금 뚫어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거의 10여 년, 16년 네. 만에 최고치를 10년물이 기록을 한 만큼 예. 상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에 그렇죠. 대해서 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국채 발행 규모라든지 내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네. 현재 레벨에서 한 15에서 20bp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특히 GDP 나오라든지 WEI라고 해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는 3분기 GDP 숫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뷰가 많아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에 대한 뷰 내지는 이 자신감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3분기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견조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시장의 심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발표됐는지가 되게 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현재 레벨 대비해서 15에서 20bp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자꾸 여쭤봤냐면 지금 국채금리 상승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게 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았다는 기조,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고 물량 부담이죠. 한편에서는 뭐 미국이랑 사우디랑 관계가 안 좋아서 사우디가 채권을 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수급 부담도 좀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환율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러게요. 미국이 사실 신용등급 뭐 내리고 이러면 미국 금리도 약해지고 달러도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달러가 강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환율이 그래도 지난 주 말부터 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1319원 지금 20원쯤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 원화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요즘에 좀 분위기가 조금 또 되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원화 자체에 대한 약세가 좀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 달러 대비 원화, 내지는 파운드 대비 원화, 유로화 대비 원화, 엔화 대비 원화를 보더라도 다소 이제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약세가 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위안화나 엔화 보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면 약세지 강세는 아니었어요? 네, 최근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다만 최근 좀 다시 되돌려지긴 네네. 했습니다만은 예. 당연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쪽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이제 위안화 약세에 좀 커플링되는 원화 약세가 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빠르게 돼야 우리나라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중국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내지는 중국 쪽의 내수 수요가 강해지면서 한국 쪽으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쪽 경기 리오프닝의 수혜인데 이제 이 수혜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중국 쪽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비롯해서 경기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생각보다 이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뒤로 물러났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원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감이 한 2주 전에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리스크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불거진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원화의 약세가 그 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좀 우려감이라든지 한쪽으로 확 쏠렸던 것들이 조금은 되돌려진 분위기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원화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약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출도 부진하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제 원화 자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이 환율의 흐름들이 달러의 움직임에 굉장히 많이 동조화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가 소폭 강세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타 이제 환율들이 다 좀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흐름이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연준의 긴축이 그래도 4분기 들어서면 뭐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어느 정도 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이 이유들 내지는 요인들이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소위 이제 일본 쪽에도 엔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기라든지 정책 전환 기대감도 있고요. 유로화 자체도 이제 연준하고 같이 조금 긴축으로 계속 하고 있는 국가도 유로 동역이기도 하고요. 유로화의 강세 내지는 엔화의 강세가 4분기에는 달러의 약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달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일부 되돌려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 앞으로의 이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원화에 대해서도 이 약화에 대한 펀더멘털이 기여했던 것들이 다시 되돌려지면서 원화가 다시금 조금은 약세를 축소시켜 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였을 때 달러 약세와 더불어져서 원달러는 다시금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이제 하반기 특히 연말 갈수록 원달러 환율은 레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뭐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좀 돌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거고요. 대외 영향을 많이 받고요. 질문 드릴 거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 얘기 좀 뉴스 나온 얘기 잠깐만 짧게 좀 이제 정부가 개인들도 소액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률을 개정을 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 10만 원부터 최대 연간 1억이었나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채권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은 큰 손들만 하는 거 아니야? 기관들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채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예. 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예금의 인식처럼 아마 네. 이게 매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요. 네, 네. 다만 이제 개인들의 투자의 그 루트를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장벽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개인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그래도 국고채에 대한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그래도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그 자산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금보다 금리만 높게 준다면 그렇죠. 네, 이제 뭐 예금 말고도 또 다른 자산처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 내용과 함께 이 거시경제 영향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